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의 특성, 또 그 장단점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수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외교적 수단인 교섭과 그 다음에 사법적 수단의 그 장단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분쟁 당사국의 입장에서 이런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법적 해결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섭, 이 니고시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먼저 그 시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왜냐하면은 제3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직접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효율적인 그런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법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국들이 반드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뭐 당사국들이 원하면은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국이 뭐 교섭 자체를 그런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특히 어떤 경우냐 하면은 당사국들이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상대하고 어떻게 교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섭이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교섭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많은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 교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의무를 조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조약들을 보면은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조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당사국들이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의무 하에서도 그럼 교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된다, 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그런 또 그 의무는 없어요. 그냥 교섭은 그야말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어디에서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이건 그야말로 당사국들이 원하는 대로, 당사국들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한 번만 하고도 뭐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교섭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20년, 30년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섭을 하겠다고 당사국들이 그렇게 한 경우에, 이 교섭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은 소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good faith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교섭을 할 때는 good faith로 그 신의 칙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의미 있는 교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의미 있는 교섭이 뭐냐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교섭에 나온 당사국이 어떤 뭐 극단적인 입장을 제시를 하고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섭 안 한다, 더 이상 안 한다, 뭐 이런 태도는 사실은 굿페이스에 따른 그런 교섭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의미 있는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국의 입장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조정하고 자기 입장을 타협하는 그런 최소한의 용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입장은 이거고 받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교섭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교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당사국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자국의 입장을 절충 타협할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섭은 당사국 통제 하의 자발적인 분쟁 해결이고요. 제3자의 개입과 영향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런 점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자국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분쟁 당사국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하에서 분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칙론적 입장 또 도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교섭을 하면은 분쟁 당사국의 입장의 절충과 타협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바게인이라고 그러고 그야말로 주고받기 아닙니까? 교섭이라는 게 자기 입장만 주장해 가지고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장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수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법적 해결의 경우에는 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을 분쟁 당사국의 입장을 이렇게 절충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법의 적용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당사국의 입장이 이제 100% 받아들여지고 다른 당사국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패소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러나 이제 교섭을 통한 이제 분쟁 해결은 결국은 차이를 이렇게 절충해서 하는 그런 해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분쟁 당사국들이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분쟁 당사국 간 장기적 우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웃국 간에는 우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국가는 이사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분쟁을 말하자면 타협적으로 이렇게 해결했을 경우에는 그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사법 해결 경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가는 이기고 한 국가는 지고 이렇게 승패가 분명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쟁은 해결됐습니다만은 분쟁 이후 말하자면 뒤끝이 있는 거죠. 분쟁 해결 이후에 이제 한쪽은 말하자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섭의 장점,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상식적인 겁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제 명확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좀 단점, 한계라고 한다면은 교섭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교섭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교섭이 불가능하다 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국가들이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중동 분쟁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제 다른 아랍 국가들 서로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교섭은 안 되는 거죠. 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는 당사국들의 입장이 워낙 뭐 극과 극이어서 입장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교섭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영토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영토가 있으면은 한 국가는 이건 우리 거라고 그러고 다른 국가는 이건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그럼 뭐 이거는 어떻게 절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교섭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분쟁 중인 영토를 뭐 반으로 나누자 뭐 이런 해결을 이런 방안은 뭐 어떻게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교섭을 한다는 게 해봐야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섭이 별로 분쟁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의 또 단점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꼭 이 분쟁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런 시간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타임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간 지체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분쟁이 악화될 경우 그래서 분쟁이 점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제 분쟁 중에는 뭐 수십 년, 심지어 100년 넘게 그렇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재판관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우리 재판소에 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뭐 3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묵힌 그런 분쟁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쟁이 그렇게 장기간 지체되고 또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오히려 악화돼 가지고 뭐 아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재판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사실 교섭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타임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또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쉽게 타협도 못하고 절충도 못하고 질질 그냥 시간만 끄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교섭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교섭은 당사국 간 그 협상력의 차이, 힘의 차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대국과 또 말하자면 약소국이 이제 교섭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섭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교섭과 대칭을 이루는 그런 분쟁 해결 수단이 이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인데요. 재판이죠, 재판. 영어로는 adjudication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중재재판이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상설재판이든 재판은 교섭과는 상극점에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서도 보면은 당사국 통제, 제3자 통제에 있어서 교섭은 제일 위에 있고 이런 사법재판은 제일 아래에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상극을 이루는 그런 수단인 사법적 해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이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재판은 법에 기반해서 제3자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입니다. 법에 기반한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 재판의 또 장점을 보면은 재판은 보통 이제 그 구체적인 시간 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나오면은 그 분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재판의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섭의 경우에는 이런 시간 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 지체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십 년씩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양국 관계의 그 개선에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사법적 해결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쟁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당사국 입장에서는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법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 해결은 역시 그 법에 기반한 분쟁의 해결. 그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섭의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당사국 간의 어떤 힘의 차이에서 휘둘린다고 그랬는데 사법적 해결은 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은 뭐 누구의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법은 강대국의 편도 아니고 뭐 약소국의 편도 아니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약소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섭보다 사법적 해결이 더 매력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도 재판소에 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국가를 제소해서 그 재판소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 이런 사법적 해결이 더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의 탈정치화와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정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국내 여론이 들끓고 국민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분쟁을 재판소로 넘겨놓으면은 조금 이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또 분쟁을 탈정치화하는데 이제 재판소에 회부됐으니까 재판소가 법에 기반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그걸 기다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분쟁을 탈정치화하고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해결이기 때문에 분쟁을 탈정치화하고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은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유사한 분쟁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은 과거에 그런 분쟁을 재판소가 이렇게 해결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자국의 어떤 행동을 규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법적 해결은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 체제, 특히 이제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사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질 가능성이 있어요. 100%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국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더구나 어떤 국가의 사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거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는 질 수 없는 그런 분쟁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적 해결로 가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죠.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재판 결과는 뭐 예측이 뭐 쉽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사국들이 교섭을 하면은 분쟁 당사국이 직접 그 분쟁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의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제3자한테 100% 맡겨가지고 하는 그 분쟁 해결이기 때문에 제3자의 마음을 재판관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대립하는 구도죠. 재판이라는 것은 그 서로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거니까 상당히 대립적인 그런 구조하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재판이 끝난 후에도 그런 어떤 그런 적대적인 대립적인 그런 분위기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장기적으로 우호 관계를 그렇게 유지 발전시키는 데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또 교섭과 달리 재판은 뭐 두 당사국의 입장을 무슨 조율한다거나 절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적용을 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의 절충 타협의 여지가 적어서 결과의 수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분쟁 당사국들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또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당사국이 이걸 수용을 안 하면은 또 그만큼 그것은 분쟁 해결도 안 되고 또 재판소의 권위에도 타격이 끼치고 뭐 그런 점에서 또 이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분쟁 해결 수단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수단의 장단점, 강점과 취약점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외교적 수단과 사법적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반드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병행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하면서도 또 교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법적 수단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섭은 항상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말 재판으로 가려고 이제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돼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은 결과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봐야 돼요.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은 사실 재판에 회부할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죠. 더구나 분쟁이 국가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뭐 90%인가, 한 10% 정도 배소 가능성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대국이 판결을 수용을 할 것인지 또 이행을 할 것인지도 봐야 됩니다. 상대국이 명확하게 재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뭐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법적 수단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또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의 성격상 소송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쟁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분쟁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이 크고 법률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때, 뭐 이거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분쟁이 있는데 한 정치적 측면이 70%, 80%가 되고 법률적 측면이 20%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20% 되는 그 법률적 측면만 떼가지고 소송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그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봐요. 사실은 어떤 나라가 교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원하는데 상대국이 교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교섭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상대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할 그 교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우리 재판소에서 다뤘는데 그중 한 당사국이 이제 애초에는 교섭에 아주 소극적이었다가 제소가 되니까 그때 이제부터 교섭에 이제 나와서 재판 중에 분쟁 당사국들이 그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재판도 중단이 됐고 분쟁은 해결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소송이 분쟁 당사국 관계 사후에 이 분쟁 해결 이후에 소송 이후에 분쟁 당사국 관계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소송을 하는 게 어떨지, 또 소송을 해서 어떤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 여론, 국내 여론, 국내 이익 당사자의 그런 압력 등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통상 분쟁의 경우에는 또 환경 분쟁의 경우에는 국내 이제 여론이 정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그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교섭에 별 진전이 없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또 사법적인 그런 수단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강의 초기에 말했던 갈등과 분쟁, 갈등 관리와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두 마디만 덧붙인다면은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분쟁 해결이 어렵거나 또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쟁 해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이 중요하지만은 국가는 항상 갈등 관리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말하는 갈등 관리, conflict management라고 하는데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 분쟁이 끝난 이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 분쟁 해결을 넘어서는 그런 포괄적인 갈등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현실에서 분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이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분쟁이 악화되어 가는 것은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쟁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냥 분쟁을 종식시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분쟁이 종식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우호 협력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 관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우호적 국제 관계의 유지에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국제 분쟁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분쟁과 국제 협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